제목, 주방을 발음하다. 발음의 유사성 탓에 자꾸만 착각하거나 발음하기 편한 대로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원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은 자주 희원이로 착각하였죠. 아마도 성이 이시다 보니 이름의 끝자리인 희자와 이가 유사한 발음이기 때문일 거예요. 혹은 그들 사이에 희원과 유사하거나 같은 이름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나저나 발음의 유사성에 대해 말을 들으니 거꾸로 해도 이효리는 이효리라는 가사가 떠오르네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발음상 리효이가 되어야 하겠지만 북한 사람이라면 리효리일 테니 거꾸로 해도 리효리가 맞겠죠. 이런 맥락대로라면 역시 그 바닥의 최고갑은 이남이일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이남이를 거꾸로 하면 정확히 이남이가 될 거라는 걸 당연히 여기겠죠. 물론 북한 사람에게는 두음법칙 탓에 이남이가 리남이라고 발음될 테니 거꾸로 하면 이남리가 되는 거겠죠. Part 1. 키친과 치킨 사이. 키친과 치킨의 관계도 엇비슷해요. 저는 한때 자꾸만 이 두 단어를 헷갈렸어요. 키친을 치킨이라고 착각하곤 했었죠. 제가 치킨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일까요? 지금은 그쯤은 아니지만 한때는 일주일에 3번 치킨을 먹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치킨이 더 친근했을지도 모르죠. 아마도 음절과 음운이 유사한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겠네요. 또한 부드럽든 거칠든 일관된 소리가 묶여 더욱 헷갈렸을 거예요. 키읔과 치읓이란 유사한 발음 다음으로 일관되게 모음인 이와 받침인 니은이 배치된 바람에 발음이 혼란스러웠던 거겠죠. 키친치킨, 키친치킨. 어우, 이 단어들 발음을 내보다 보니 갑자기 키친에서 치킨 다리를 뜯고 싶네요. 은은한 전등을 켜고 기름기 좔좔 흐르는 치킨을 뜯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싶어요. 저라면 아내와 함께 와인에 케이크를 곁들이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늘 저녁 키친에서는 치킨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쉽게 굴복하지 마세요. 낭만을 꿈꾸는 여인들에게는 복장 터지는 소리일 거예요. 물론 아내분이 키친 속 치킨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키친 속 치킨, 아무래도 키친이라는 단어에는 거친 소리가 모여 있어요. 치킨에도요. 키친과 치킨 사이에 열정의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는 것도 같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백이라는데 키친 속 치킨이 식은 가운데에서도 화해의 키스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키스도 너무 많이 하면 입이 아프겠지만요. 키친은 안락한 가정을 상징하니까 키친 속 키스로 화목을 일구는 것도 좋을 거예요. 키친 속에서 격정적인 구애의 말로 닭살 돋을지라도 치킨 속에 피어나는 화목함은 가끔씩은 괜찮아요. 그런 낭만적 구애의 말로만 일상이 넘친다면 생활이 힘들겠지만요. 하기야 평소엔 그곳에서 담백한 밥을 먹으며 일상을 얘기하고 때로는 통장 잔고 문제로 싸우겠죠. 설거지 할 차례였던 남편이 다툼으로 성질난 바람에 홧김에 접시를 깨뜨리게 될 수도 있어요. 싸움은 다시 시작되겠죠. 그런 상황은 어쩐지 일상 속 키친이라는 발음과 어울려요. 다만 저는 아무래도 그 둘을 싸우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맞아요. 키친은 여인들만의 공간이기도 하였으나 지금에는 남자와 여자의 협력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남편과 아내가 협력적이라면 아무래도 남편이 키친의 구조와 식자재의 배치를 잘할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정의 화목을 재는 척도가 될 수도 있죠. 하기야, 시대가 변했어요. 이 시대의 키친은 여인에게만 강요됐던 단독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누구나 집의 주인이길 원하지만 키친의 지킴이로 전락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요. 모두가 키친의 지킴이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내켜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요즘 유행하듯 언어부터 바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치 행전안전부를 안전행정부라고 바꾸는 것으로 쇄신하는 모양새를 취하듯이 키친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라도 키친의 흔적을 지워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키친 대신 주방이라는 한국말을 선택해보면 어떨까요? 이 단어만큼은 키친보다 주방이 좋답니다. Part 2. 주방님, 우리 주방님.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가족은 주방을 지켰어요. 사실 그 신화 속에서도
주방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식사를 만들며 함께 잡담을 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주방은 주의 방이죠. 사랑하는 주인의 방이기도 하고요. 이 소리 듣고 팔뚝에 치킨 돋는다면 주방이란 그저 주인을 귀엽게 부르는 것으로 여겨보세요. 오라방이라고 오빠를 변용하듯 우리 달링, 우리 주인, 허니 등을 주방이라고 바꾸어 불러보아도 좋아요. 누구도 주방의 지킴이가 되고 싶지는 않으니 그 대신 서로에게 애정을 듬뿍 담아 주방이라고 불러보는 거죠. 부드러운 발음으로 불러보는 거예요. 그 단어를 반복하여 발음하다 보면 이면의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아요. 웬만하면 오늘은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지 그래. 라고 눈길을 피하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면적인 압력을 가하면서도 얼마나 화목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우리 주방님이니 주방에 계셔야죠? 사랑하는 주방님? 그날따라 주방에 들어가기 무지 싫으면 딴청을 피우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마스크를 쓰고 대놓고 무언의 시위를 할 수도 있어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 얼굴에 반이 가려 표정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인매의 움직임은 그만큼 표정을 가늠할 때 중요하죠. 입이 비쭉 나와 있으면 우리는 그가 돌아졌다는 것을 눈치챈답니다. 다만 심할 정도는 아닐 만큼만 삐쳤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썩소를 지으려고 인매의 한쪽을 급격히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표정을 읽을 때 인매는 중요하답니다. 맞아요. 요즘처럼 코로나가 있는 시절에는 마스크가 유용한 편이에요. 화장을 덜 신경 쓰게 되고 안면이 보호받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밀한 표정을 숨길 수도 있겠어요. 마스크를 쓰면 인매의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말하는데 좀 불편하기도 해요. 발음이 뭉개지죠.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려요. 말하는 이도 이물감을 느끼고 불편하고요. 그래서 결국 마스크를 내리고 말하곤 하는데 요즘엔 그럴 수도 없어서 아예 입안에서 말만 맴돌기도 해요. 그러면 말이 잘 전달되지 않죠. 이 와중에 저는 또 발음을 해보고 있어요. 마스크, 마크스, 막스, 마르크스. 습관이네요. 발음의 유사성을 찾아보는 거 말이죠. 꼭 마스크의 좌파적 시각이 남아돌 것 같네요. 그러게요. 때로는 마크스, 아니 마스크 안에서 좌파적 웅얼거림으로 남을 것도 같고요. 온전히 선명한 발음이 되지 못하겠지만요. 언제나 중심을 견제하는 주변적 의견은 주연이 되지 못하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마스크가 생활의 주류가 되지 못하듯이요. 좋은 이론의 운명이랄까요. 강렬하게 살아남지만 생활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론은 자주 오해도 받죠. 사실 막스가 냄새나는 것은 아닐 텐데 입냄새가 배어 마치 막스에서 냄새가 난다고 비난받기도 해요. 마스크 같다고나 할까요? 또 일본의 애니메이션인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도 떠올라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로봇 대신 새로운 로봇 만화의 개념을 내세워 신선했었죠. 위키백과의 내용을 인용해서 소개해보면 이래요. 서기 1999년 북태평양 오가사와라 제도 나마타리아 섬에 길이 1km가 넘는 우주전함이 추락하죠. 이로써 외계인의 존재를 실감하게 된 인류는 지구를 하나의 정부로 통합합니다. 그러고는 추락한 전함을 수리하여 마크로스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2009년 마크로스 진수식 당일 지구 근처에 젠트라디라 불리는 외계인 함대가 출현하자 마크로스의 주포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젠트라디군의 전함을 파괴하고 말죠. 이를 계기로 지구 통합정부와 젠트라디와의 전쟁이 발발해요. 그런데 젠트라디와의 교전 중에 군인과 민간인 약 5만 8천 명을 수용한 전함 마크로스가 명왕성 궤도 근처로 워프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아요. 마크로스에 수용된 사람들은 전함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고 고향 지구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잡담이 점점 스펙터클해지고 있어요. 블록버스터는 언제나 투자자를 부담스럽게 하죠. 실패하면 아주 골치 아프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애니메이션은 단순히 우주 전쟁만을 그리지 않으니까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지구의 시민들과 다를 바 없이 가족 문제와 사랑 등을 고민하는 이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또 밋밋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중적인 흥행 요소가 있어야겠죠. 멋진 남자와 예쁜 여자가 나오고 화려한 액션씬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이왕 우주로 나아갔으면 시작할 때부터 때려 부숴야죠. 트랜스포머처럼. 그런 게 재미있나요? 말을 바꿀게요. 꼭 그런 것만 재미있는 건 아니겠죠. 너무 자극이 강하면 그 자체로 무감각해지지 않나요? 뜻밖의 소박한 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소박함, 의외의 현실성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이 두고두고 기억되는 것 같아요. 세계 최강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소박한 삶을 SF 세계관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대중적인 흥행 요소만 조금 벗어나면 SF에서 더 매력적인 삶의 요소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블록버스터는 그런 걸 모두 가려버리죠. 돈이 많이 드니 위험 부담 때문에 그러겠죠. 하지만 우주란 시끄러운 것으로만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광대하죠. 그 가능성을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주는 단순히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공간으로 그려질 수도 있죠. 또는 애틋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광활한 영역에서 통신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연인들의 그리움이 맺힌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구도 우주에 속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주에 살죠. 우리는 언제나 우주 속에 살지만 우주는 우리의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무아의 세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공간일 뿐이죠. 인간의 인식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시간 동안 쌓인 거대한 유물론적 공간이 우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우주 저편 아주 먼 행성으로 떠나는 남자가 여자를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낭만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Part 3. 내 목소리 당신에게 닿기까지. 신카이 마코토의 단편 SF 애니메이션 별의 목소리에도 이것이 잘 드러나죠. 10년 가까이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간과 우주를 뛰어넘어 펼쳐지는 소년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그 애들 휴대폰으로 소통한다고 하던데 맞죠? 네, 맞아요. 그러나 그건 실시간 소통이 아니었어요. 별의 빛이 몇 억 광년을 지나 지구에 도달했을 때 그제야 우리는 그 빛으로 별의 존재를 인식하니까요. 아이고 머리 아프다. 뭘 그리 오래 기다리면서 연애를 해요. 그건 맞는 말이네요. 그냥 각자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리고도 손주 세대까지 태어나고 나서야 메시지가 도착하겠네요. 그보다는 빨리 도착한다는 설정이었죠. 그런데 도착한 메시지가 이미 과거의 빛이라는 게 문제죠. 그 빛을 본 순간에 정작 그 별이 여전히 있을지는 아무도 확답할 수 없으니까요. 아이고 머리 아프다. 그래서 그럴듯하지 않나요? 소통하지만 그 존재를 확신할 수 없고, 그래서 소통의 불완전함은 그들의 관계를 가장 애틋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겠네요. 애초에 그런 관계는 시작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 그냥 다른 여자 만나서 살래요. 예의상 떠나기 전에 알려줘야겠죠. 어휴, 생각만 해도 골 아파요. 눈앞에 없는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 사랑이란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주라는 가장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을 놓아두고도 이루어지는 것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코 만만치 않은 기다림이 있겠죠. 이분이 진짜 심한 낭송하시더니 엄청 낭만적이시네요. 장애물은 넘지 말라고 있는 건데 우리가 기다려야 할 건 주식 배당금 만기 때 받는 이자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예기치 않게 휴대폰으로 오는 건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늘 조심해야죠. 우리에겐 현실의 공간과 낭만의 공간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년과 소녀는 낭만의 공간에 들어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별의 목소리에서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다고 해요. 그 문자는 항상 시간을 길게 두고 전송되고요.
거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상대가 어떤 감정과 상태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죠. 오로지 과거 그 문자를 보내는 순간만을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우주를 가로지르는 기나긴 기다림이겠죠. 만일 주고받은 문자에 슬픔이나 외로움, 그리움이나 분노가 어려 있다면 받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 기분을 고려해서 항상 웃는 목소리로 말해야 할까요? 도저히 그럴 수 없을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를 들었다면 걱정이 앞서서 다음 문자를 애타게 기다리게 되겠죠. 그는 혹은 그녀는 지금 웃고 있을까요? 그들은 결국 만나서 그동안 힘들었던 점, 자신의 달라진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그 순간과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됐을까요? 그럴 거라고 믿지만 저도 잘 몰라요. 이 애니메이션 마지막은 열린 결말로 끝난다고 하거든요. 두 주인공의 목소리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속삭인다고 하죠. 나는 여기에 있어.